오늘 아침 남편이 신문을 펼쳐 들더니 연금을 받으려면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서류라면 이미 다 제출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 이제 2달. 그동안은 퇴직금으로 숨을 돌렸지만 앞으로가 문제였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우리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엔 아직 젊었던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자녀들이 커서 제 몫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직장 문제와 대출 문제로 허덕이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자꾸 돈을 빌려달라 하고 큰아들은 부모의 생활은 알아서 꾸려야 한다며 냉정한 말을 했다. 퇴직 직후 받은 퇴직금은 이미 아파트 관리비, 병원비, 자식에게 빌려준 돈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남편도 나도 특별히 모아둔 자산이 없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노후 준비를 미루어 왔다. 남편은 담배를 끊는다며 자꾸 기침을 하더니 요즘 들어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았다.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며칠 전에는 작은 아들이 전화로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아이 학원비가 밀렸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에 투자하다 손해를 봤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목소리를 높일 힘조차 없었다. 남편은 이번만 도와주자고 했지만 내 마음은 찢어졌다. 우리가 가진 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본다.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인데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며 부모를 챙기는 모습이 부러웠다. 나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갈라지는 기운만 도는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는 얼마 전 나를 몰래 부른 자리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평소 깜빡하는 내 모습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내 멀쩡한 정신을 의심하는 그 눈빛이 너무 서글펐다. 노후 준비도 못한 처지에 이제는 제정신인지조차 의심받는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자꾸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조금만 더 벌어둘 걸. 조금만 더. 그는 반복했다. 나도 말없이 잔을 채워주며 속으로 같은 후회를 되뇌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흘러온 것만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주말이 다가오자 큰아들이 집에 들렀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묵직한 신발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웠지만 나는 웃음을 지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이 피곤했고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가웠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형식적인 안부를 건넸다. 남편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럭저럭 뭐. 연금 때문에 서류 좀 챙기고 있지. 그러나 말끝이 무겁게 떨어졌다.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대출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가 어려워져 승진이 미뤄졌고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내 가슴은 조여왔다. 당분간 부모님 생활은 알아서 꾸려가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나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의 말 속에는 책임을 미루려는 단단한 벽이 있었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얘 귀를 아프게 때렸다.
남편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았다. 괜히 힘든데 더 얹어줄 필요는 없지.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우리를 위해 애써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대를 버린 듯한 어투였다. 아들은 대화를 마치자마자 바쁜 일정을 핑계로 서둘러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결정을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작은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기회예요. 다시 투자만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이제 여유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짧은 한숨 뒤에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무겁고 차가울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며칠 후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폐 사진을 보여주며 경고했다. 담배와 오랜 공장 생활로 폐가 약해졌고 앞으로는 생활 관리가 절실하다고 했다.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진료, 약 복용을 권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어깨가 더 좁아 보였다. 그는 손을 떨며 버스 손잡이를 잡았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연금공단에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제출 서류의 일부가 기한을 넘겼으니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서류 봉투를 열어 이리저리 확인했지만 중요한 한 장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낡은 상자들을 뒤졌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종이 뭉치가 쏟아졌다. 한참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남편은 괜찮다며 내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의 떨림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저녁 무렵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김치를 나눠주며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의 집 풍경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집 풍경이 무너져가는 사실이 더 쓰라렸다. 부엌에서 김치 냄새가 퍼지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버티지 못할 거야. 우리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방법이라. 이제 와서 무슨 방법이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부서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적어둔 가계부가 있었다. 수많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곳곳에 아이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라는 글자가 반복되었다. 그 글자들 사이에 노후 준비라는 항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가 젖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니면 너무 열심히 살아온 걸까?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예전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눈빛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 솔직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투자만 잘 되면 다 만회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뚜렷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에겐 여유가 없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모라면 자식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벌어서 결국 이렇게밖에 못 남겼어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남편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라. 너도 이제 가장이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기대도 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무겁게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더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집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며칠 뒤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기침이 심해지더니 호흡이 가빠졌다. 나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의사는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며 입원을 권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입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막막했다. 그러나 건강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펜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끝없이 자책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그가 공장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더라면, 퇴직금을 자식에게 덜 내주었더라면.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았잖아.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위로하려는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큰아들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 걱정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겨워 보였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생활은 우리 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빨리 늘어갔고 연금은 여전히 서류 문제로 수령이 지연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 앉아 계산서를 손에 쥔 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다. 지갑 속의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라면 우리는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그러나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나를 붙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어느 날 병실 옆 침대에 환자 가족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 은퇴를 준비하며 의료비 적금을 따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밤새도록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메모를 했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강을 지킬 방법. 단순한 글씨였지만 내겐 그것이 마지막 희망 같았다.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을 이어갔다. 며칠 동안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은 없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었다. 밤마다 걱정과 분노가 교차했다. 한때는 부모에게 기대 웃으며 매달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외면하는 모습이 낯설고도 서글펐다. 큰아들은 병문안을 오면서도 늘 바빠 보였다. 그는 잠깐 얼굴을 비추고 병실을 나갔다.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혼자 앉아있노라면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의료비 계산서를 받아 들고 앉아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몇 년째 돌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활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을 하고 퇴직 후에는 지역 통장 모임과 작은 일거리로 소득을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은 나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나는 내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삶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 무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다짐이 들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곧장 장롱 속에 넣어둔 낡은 가계부를 꺼냈다. 펜을 들고 새 종이를 펼쳤다. 가장 먼저 지출을 정리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약값.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다. 다음으로는 수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적어 내려갔다. 남편의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무언가 일을 해야 했다. 나는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 자리를 다시 알아보려 했다. 새삼스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존이 먼저였다. 다음 날 시장을 찾았다. 예전에는 장을 보러만 다니던 그곳이 이제는 일자리를 찾는 눈으로 보였다. 좌판을 펴고 앉은 노부부가 보였다. 그들은 손수 담근 장아찌와 김치를 팔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나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만들어 내놓으니 생활의 보탬이 되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남편이 직접 담가두었던 열무김치가 있었다. 몇 통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있었다. 그 순간 번뜩였다. 우리도 소소하게라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곧바로 이웃 박씨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그녀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마침 동네 카카오톡 모임방에 소식만 올려도 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나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시나마 마음이 가벼워졌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하지만 작은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엄마, 제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딱 이번만 도와주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다시 가슴이 무너졌다. 손가락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해. 이 한 문장을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이 이렇게까지 아프게 당겨질 줄은 몰랐다. 남편은 병실에서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러 가서 나는 조심스럽게 시장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시작하려 한다니. 고맙구나. 나도 나으면 뭐라도 하마.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지켜낼 수 있는 노후를 만들겠다고. 설령 아이들이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을 버텨내야 한다고. 며칠 뒤 나는 시장 아주머니의 조언대로 집에서 김치와 장아찌를 준비했다. 오랜 세월 밥상에 올리던 손맛이니 자신은 있었다. 작은 통에 담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맛을 보라고 했다. 의외로 반응은 좋았다. 몇몇은 돈을 내고 더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다음 주말 작은 아들이 집에 불쑥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엄마, 왜 제 연락에 답 안 하셨어요?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때라 생각했다. 그러자 아들은 눈빛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왜 제게 줄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날 선 칼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와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만해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데. 그러나 아들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나는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한동안 침묵하다 낮게 외쳤다. 우리가 너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냐? 이제 와서 또 뭘 바라느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작은 아들은 눈물이 고인 채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무너져 울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텅 빈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 그러나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동네 모임방에 올려준 글 덕분에 김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통은 금세 나갔고 다시 만들어달라는 부탁까지 이어졌다. 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남편은 힘겹지만 기운을 내어 채소를 다듬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다시 김치를 담갔다. 작은 아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은 보탤 수 있어요.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손길이 너무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큰아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치와 장아찌 판매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처음엔 몇 통에 불과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주문이 이어졌다. 나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와서 손질하고 남편은 몸이 불편하면서도 옆에서 도와주었다. 우리의 하루는 다시 분주해졌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만큼 성취감이 생겼다. 나는 남편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생기를 보았다. 그가 채소를 씻으며 말했다.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으니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북돋웠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다. 남편은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숨이 차고 손에 힘이 빠졌다. 병원에서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을 관리하라고 했지만 일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리하는 날이 많았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여보, 당신은 조금만 앉아 있어요.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남편이 다시 쓰러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큰아들은 종종 집에 들러 김치 배달을 도와주었다. 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던 듯 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갚으려는 마음이 엿보였다. 나는 그가 들고 가는 김치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작은아들의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경찰관이었다. 작은아들이 투자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작은아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부모의 책임으로 감싸줄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는데 여전히 그는 아이 같았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 이제는 정말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다.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남편의 약값이 빠듯하게 적혀 있었다. 그 틈에 작은아들의 빚까지 감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이 섰다. 작은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은 보여주되 대신해주지는 않겠다고. 그것이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시선은 서로의 눈을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후회와 책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서 재무상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강사는 은퇴 후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줄일 것. 둘째,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유지할 것. 셋째, 건강 관리에 생활의 중심을 둘 것. 그 3가지 원칙은 이미 내가 가계부에 적어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강사의 말은 내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잡아 주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다행히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산책을 하고 식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이 곧 치료입니다. 나는 수첩에 그의 말을 꼼꼼히 적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약속을 꼭 지켜야지. 나는 재무 상담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가계부에 정리했다. 지출을 3가지로 나누었다. 반드시 필요한 비용, 줄일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앞으로 아껴야 할 비용.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작은 수입이었지만 김치와 장아찌 판매도 꾸준히 이어졌다. 통장에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작은 아들의 빚은 여전히 큰 문제였지만 당장 우리 생활을 버티는 힘은 생겼다. 남편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로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엄마, 아버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떨림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우린 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만은 도와줄 수 있다. 작은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그 아이가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저녁 밥상은 무겁게 이어졌다. 큰아들이 오랜만에 합류했다. 그는 동생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부모님 힘들게 한 거 알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해. 작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중간에서 마음이 찢어졌다. 형제 간의 대화가 서로를 감싸기보다 날카롭게 갈라놓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장면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제라도 작은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작은 아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다시 일할 기회를 찾아볼게요. 어디서든 시작할게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동안의 후회와 아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나는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라는 것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을 지키고 지출을 줄이고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작은 아들이 진심으로 변해 우리 곁에 다시 서기를 조용히 바랐다. 며칠 동안 작은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은 이제 놔줘야 한다.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어.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김치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고 동네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 김치 덕분에 밥맛이 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오랜만에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침마다 산책을 나서며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키워갔다. 큰아들도 종종 와서 배달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엄마, 아버지, 제가 조금 더 힘내볼게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다. 처음엔 반가웠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내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엄마, 근데 계약금을 내야 해요. 그 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또다시 돈 이야기였다. 남편은 전화를 빼앗듯 받아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내가 진짜 일하고 싶다면 돈 없이도 시작할 길을 찾아라. 통화가 끝나자 거실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이가 정말 변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작은아들이 집 앞에 찾아왔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의 말은 절박했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눈물이 났지만 고개를 저었다. 우린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준비야.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라도 서로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후회를 안고 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기도 했다. 작은아들이 언젠가 진정으로 일어서길 바라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있은 후 며칠간 소식이 끊겼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지냈지만 남편은 차분히 말했다. 이제는 그 아이 스스로 일어날 차례야. 우리가 더 붙잡으면 오히려 망가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빛에는 아픔이 배어 있었다. 나 역시 머리로는 알았다. 그러나 가슴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아버지, 저 이제 식당에서 일해요. 힘들지만 시작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그 아이가 돈 이야기가 아닌 일 이야기로 연락을 해온 것이다. 남편도 메시지를 읽고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시작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작은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말했다. 엄마, 아버지,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해요. 부탁도, 변명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든든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된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면 우리 마음이 가장 편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작은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물론 앞으로도 넘어지고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김치와 장아찌 판매는 꾸준했고 큰아들도 여전히 도와주었다. 연금도 마침내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남편은 매일 아침 산책을 이어갔고 나는 그 곁에서 보조를 맞추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한 발씩 걸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탁에 앉았다. 큰아들은 부모의 노고를 인정하며 말했다. 저도 앞으로는 조금씩 준비해야겠네요.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말했다. 저도 이제는 변명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식탁 위에는 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씹으며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갈등과 눈물 속에서도 결국 가족은 가족이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 밤이 깊어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이제야 진정한 은퇴 준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돈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했던 진짜 준비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는 남편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여전히 기침을 하지만 예전처럼 숨이 가빠 쓰러질 것 같지는 않았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나는 그 곁을 따라 걸으며 함께 늙어가는 것이 두렵기보다 감사하게 느껴졌다. 김치와 장아찌 판매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꾸준했다. 동네 주민들과 인사하며 지내다 보니 외롭지 않았다. 큰아들은 가끔 배달을 도와주었고 작은 아들은 식당 일을 꾸준히 이어갔다. 그의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변명이나 요구 대신 책임이 자리 잡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우리 가족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이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더 단단하게 살아보자.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큰아들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아들은 조용히 웃었다. 비록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 속에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겪었던 고통과 갈등, 자녀와의 다툼, 남편의 병실에서 흘린 눈물.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은 세 가지였다. 첫째,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쓰는 것. 둘째, 작더라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며 손발을 움직이는 것. 셋째,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해준 진짜 힘이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고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낼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긴 여정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노후의 문턱에 들어선 듯했다.